두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모델이 화가와 시선을 맞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선 교류가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는 작품들은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린 고흐의 자화상뿐이에요. 고흐의 특이한 행동이 작품의 일환이라고 추정해보면,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고흐의 우울증, 조울증, 또 측두엽 뇌전증과 같은 그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최근에는 이 고흐의 정신질환 리스트에 자폐 스펙트럼이 추가돼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서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나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흐의 가족과 지인들이 남긴 편지 기록물들을 보면요, 고흐는 유아기부터 혼자서 놀고요, 쉽게 화를 내고, 고흐와 말을 해본 사람들은 그가 특이하거나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모의 이해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고흐가 두드러진 언어 지연, 이런 발달 장애가 특별히 없었는데도 평생에 걸쳐서 다른 사람의 언어적인 뉘앙스와 비언어적 신호, 이런 것들을 읽지 못하고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거의 혼자 고립되어서 살았죠. 이런 부분들이 고흐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 좀 보다 경층에 해당하는 이 아스퍼거 증후군에 해당됐기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이 또 있습니다. 이 화면의 두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인물의 시선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죠. 첫 그림인 가셰 박사의 초상의 경우에는 모델이 화가와 시선을 맞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데 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시선의 패턴이 반 고흐가 그린 다른 사람의 초상화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시선 교류가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는 작품들은요, 모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린 고흐의 자화상뿐이에요. 이 고흐가 평생 모델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아르에서 고갱이 옆에서 조율해주지 않으면 모델 못하겠다고 한 진호 부인, 다시는 고흐의 모델이 되지 않겠다면서 절연한 아델린 라부, 이런 사람들이 그 예죠. 이런 면들은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인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의 부족, 언어와 비언어 소통 통합의 어려움, 또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 또 바디랭귀지 문제, 제스처에 대한 이해 어려움, 이런 부분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흐의 특이한 행동이 자폐 스펙트럼의 일환이라고 추정해보면 많은 부분이 그의 행동들과 일치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 친구를 만들고 놀기가 어려워서 또래 친구가 없는 것, 이런 게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인데요. 고흐가 안톤 모브, 에밀 베르나르, 폴 고겐과 같은 이런 동료 화가들과 예술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했지만 교류 초기에 과다한 열정, 또 심한 흥분을 보이다가 점차 자신의 관점을 상대한테 강요하고 상대가 설득되지 않으면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 반복적으로 친구를 잃는 패턴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돼요. 또 움직임과 도구 사용, 또 언어에 있어서의 반복, 그러니까 같은 것, 루틴의 고집, 또 언어 및 비언어적 사용에 있어서 의식화된 패턴, 이런 것도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인데요. 고흐가 반복적으로 두 손을 비비고 몸을 앞으로 이렇게 껐덕껐덕 발작적으로 움직여서 주변인들을 불편하게 한 기록이 다수 있고요. 동생 테오와 나눈 편지에서도 자신이 시작한 그림을 당일에 마치려고 하는 이런 억제를 하지 못하는 욕구, 이게 이제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타나는 심한 액팅 아웃, 막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정한 루틴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고흐의 자폐 스펙트럼 주장도 타당성이 꽤 있어 보여요. 이 자폐증이라는 개념이 20세기에나 구체화가 됐기 때문에 1890년대에 사망한 반 고흐가 자폐였다는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만일 고흐가 오늘날 작품 활동을 했다면 그를 만난 의사가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흐는 나는 사진가가 포착한 사진 속 내 모습보다 더 심도 있는 나의 초상을 탐구하는 중이다, 이렇게 고흐는 자신을 그린
약 36점의 자화상을 남긴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타인과의 소통도 쉽지 않고 또 모델을 구할 만큼 돈도 없었으니까 나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그림을 연습해야 했어요. 고흐한테 자화상은요, 자신에 대한 성찰이자 탐구였습니다. 고흐가 모델을 구할 돈이 없어서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데 몰두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정신과 전문의로서 볼 때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외면당하고 어울리지 못했던 고흐는 자신이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지, 자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한 궁금증을 고흐는 그림을 그리고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해소하고 나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 것으로 보여요. 이 고흐의 자화상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초기에는 좀 어둡고 탁한 색감, 좀 다크하게 그림을 좀 그리는데요, 파리로 이주한 이후에서는 자화상에서 따뜻하고 밝은 색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눈빛도 이제 생생하게 빛이 나죠. 또 새로운 장소, 변화에 대한 희망이 엿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흐의 불타는 듯한 눈빛은 얼마 못 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흐의 얼굴도 변하는데요. 초췌해진 얼굴, 생기 없는 표정, 공허한 눈빛, 그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의 삶에 지친 고흐가 기댈 수 있었던 건 담배와 커피, 그리고 압생트라는 술이었습니다. 이 압생트는요,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유행한 고농도 알코올인데요, 도수가 무려 70도나 되는 독주였습니다. 이게 이제 환각을 유발하고 간지를 유발했는데, 이게 가격도 싸고 도수가 또 높으니까 조금만 마셔도 금방 취한다는 이유로 대중적인 술이 됐습니다. 이 압생트가요,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창조에 영감을 주는 녹색 요정으로 불리면서 드가, 로트렉, 고갱, 피카소, 랭보, 오스카 와일드와 같은 당대 예술가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압생트를 즐겨 마시던 고흐는 이 술 때문에 황시증이라는 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고흐 하면은 이제 노란색이 떠오르죠. 이 노란색을 많이 사용하는 화가인데요, 이게 압생트로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실제 빛깔이 변색되어서 보이는 질환의 일종인 황시증은요, 사물이 좀 노랗게 보이는 것이 주된 증상이에요. 이 압생트에 들어있는 산토닌 성분이 황시증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약물 중독에 의해서 황시증이 생기면 흰색과 노란색의 구분이 어렵고 청색에 대한 지각이 낮아지는데, 고흐의 그림에는 그런 의심이 무색할 정도로 파랑과 노랑의 대조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죠. 대신에 고흐가 급성 납중독에 의한 핵백내장이나 중심성 망막염을 앓았을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제로 고흐는 흙과 페인트를 먹는 이식증이 있었고, 작업 중에 이렇게 붓을 입에 대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1889년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에 물감 튜브를 빨아먹다가 발작이 진정되면 평소처럼 그림을 다시 그린다는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고흐가 즐겨 사용한 크롬 옐로우는요, 크롬과 납으로 만든 물감인데요, 이게 납 성분에 중독돼서 위와 같은 질환을 앓았다면, 이로 인해서 광윤, 이렇게 그림 보면 이렇게 노란색 별 주위에 이렇게 노란색 소용돌이가 있죠. 이로 인해서 광윤이 보이거나 소용돌이 치듯 상이 좀 왜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모든 다양한 주장을 떠나서 그냥 노란색에 좀 집중해 보자면, 이 노랑은 인류가 처음으로 사용한 색 중 하나이자 또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색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고흐는 빈 캔버스에 눈이 부시도록 환한 노란색을 덧칠하면서 피폐한 삶 속에서 잃었던 자신의 자존감을 다시 쌓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그림 보시면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 밝은 별과 강변을 따라서 빛나는 가로등, 물가를 따라 걷는 커플, 평화로운 밤. 이 그림은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자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 사용된 푸른색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 고흐 본인은 불안증, 조울증, 또 발작, 환청에 의한 정신병으로 굉장히 고통받았지만, 고흐가 그린 그림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과 평화를 준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먼저 드시나요? 슬픔? 비통함? 고되고 힘든 삶의 무게?
당시 노동자들이 신는 구두를 그린 이 그림은 고흐한테 자신을 비유한 그림을 그려보라는 주문에 답한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는요, 사실 고흐 자신의 경험이 반영돼 있다고 해요. 이 고흐가 자신이 정말 좋아했던 화가 쥘 브루통을 만나기 위해서 120km가량을 걸어서 그의 집 앞까지 갔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문도 한번 두드려보지 못한 채 돌아온 적이 있었고, 고흐는 그때의 자신을 이 구두에 비유하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힘들고 외로운 환경 속에도 그림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노력했지만 이 고흐의 그림은 한 점도 팔리지 않았다 그래요. 고흐가 이렇게 수레에다가 그림을 싣고 이제 팔러 갔는데 이 그림은 하나도 안 팔리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 수레를 살 수 있냐고 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비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고흐가 느끼는 삶의 비참함이 이 낡은 구두를 통해서 배어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낡은 구두에 고흐의 모습이 겹쳐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고흐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가장 많이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생 레미 요양원에 있는 동안 고흐는 이 사이프러스 나무에 완전히 매료가 되는데요. 유럽에서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그런 나무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을 좀 상징하는 거죠. 이 고흐는 1889년 5월 생 레미의 정신병원에서 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처음 보게 됩니다. 이 하늘을 향해서 끝없이 솟아오르는 나무를 보면서 고흐는 위안과 희망을 얻고 그림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데요. 이런 감정을 동생 테오에게도 편지로 남깁니다. 나는 사이프러스의 매력에 푹 빠졌다. 나의 해바라기 그림처럼 지금까지 시도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방식의 그림을 창조해낼 것 같기도 하구나. 이 사이프러스는 마치 이집트의 뾰족탑처럼 균형 잡힌 아름다운 나무다. 고흐에게 별은 천국에 비치고 해바라기는 기쁨이었던 것처럼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어떠한 고난과 운명에도 꺾이지 않는 용기를 상징했죠. 하지만 이 사이프러스 나무도 고흐의 죽음은 막지 못했던 것 같아요. 1890년 7월 고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장례식 때 고흐의 관 위에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해바라기 꽃과 사이프러스 가지가 놓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삶의 대부분을 정신병에 시달리면서 외롭고 가난하게 살았던 고흐는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림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구원받는 이유일 겁니다.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